여야가 차기 국회에 원내 사령탑 꾸리기에 분주합니다. 국민의힘은 총선 패배를 수습하고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뚜렷한 원내대표 후보군이 없어서 고민이 깊습니다. 민주당은 친명계 박찬대 의원을 추대하는 기류입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관위는 오늘 첫 회의를 열고 후보자 등록 일자 등 선거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차기 원내대표 선거는 다음 달 3일 치를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어제 총선 이후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관위를 구성하고 원내수석인 이양수 의원에 선관위원장을 맡겼습니다. 192석 거대 야당을 상대할 원내대표 후보로는 사선 중진 가운데 김도욱, 박대출, 김태호 의원이 3선에선 이철규, 추경호, 김성원 의원 등이 거론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른 시일 내 새 비대위원장도 선임하고 총선 수습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우리 당의 리더십이 빨리 정상화돼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민주당도 다음 달 3일 차기 국회를 이끌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친명 박찬대 최고위원이 일찌감치 출마를 공식화했고 경쟁자로 거론되던 서영교 최고위원은 출마 의사를 접었습니다. 제가 최고위원직을 더 8월까지 열심히 하고 원내대표는 다음번에 출마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후보군이던 4선 김민석, 3선 김성환 의원 등도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잠재 후보가 줄줄이 출마를 포기하면서 박찬대 최고위원이 합의 추대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술판 회유 논란이 계속되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이 이 전 부지사의 허위 주장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직격을 했는데요. 이에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계속 말을 바꾼다며 맞받았습니다. 술판 논란에 검찰총장이 직접 등판을 해서 야당 대표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관련 논란이 더 가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창원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화영 술판 논란과 관련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공당에서 그러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만 믿고 이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이 전 부지사가 말을 바꾼 것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도대체 술을 마셨다는 것인지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부패 범죄자가 허위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이 전 부지사는 4일 재판에서 소주를 마셨다고 했다가 그제 옥중서신에선 한 모금 입에 대고 더 이상 마시지 않았다며 여러 잔을 마셔 얼굴이 불쾌해진 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계속 말을 바꾼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검찰이 출정 일지나 교도관 진술 확인해서 아니라고 부인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도 비슷한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나중에 말을 바꿨죠. 한 3시간 정도 있다가 만난 적은 있는 걸로 확인됐다. 그런데 이화영 측에서 먼저 요청해서 만났다. 이화영 술판을 놓고 검찰총장과 이 대표가 정면 충돌하면서 논란이 가열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네,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가 어젯밤 총회를 열고 예정대로 내일 집단 사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부 대학병원들은 주 1회 휴진하는 등 진료 축소에 나서기로 했는데 이달 말 의대 모집 정원 확정을 앞두고 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주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대병원 교수는 긴급 총회를 열고 30일부터 주 1회 집단 휴진을 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등 울산의대 소속 교수도 다음 달 3일부터 매주 1회 휴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충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등도 매주 금요일 휴진에 들어갔거나 이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교수들은 전공의 이탈 후 의료 현장을 지키느라 피로가 누적돼 휴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예정대로 내일부터 집단 사직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의 사직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사직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내일 대통령직 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관련 논의를 한다는 계획이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사실상 불참을 예고했습니다. 박명수 차관이 지속적으로 전공의들을 자극했고 어떻게 대화가 시작될 수가 있겠어요. 그건 대화의 전제 조건이에요. 의료계가 의대 교수 집단 사직과 휴진 등으로 정부를 압박하는 건 의대 모집 정원 확정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달 말 의대 입학 전형이 확정되면 정원 조정이 어려워져 그 전에 승부수를 던지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TV조선 주재용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첫 번째 영수회담을 위한 실무 협상이 어제 열렸습니다. 일정과 의제는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이 패널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안 논설실장,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회담 의제를 놓고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죠. 먼저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상병 특검이라든지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저희들이 이제 25만 원의 민생지원금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봤을 때 이건 굉장히 시급한 과제들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민주당 대표가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을 고집한다면 이 또한 논의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들께서 더 생산적인 의제에 대한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제 회담 날짜도 정하지 못하고요.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회담이 이번 주 안에 이루어지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이유겠죠. 상황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보통 여야 영수회담 또는 여야 대표회담이 이렇게 그 실무자 협상이 오래 끈 적은 없어요. 네. 대개는 그것이 물밑 작업에서 간단하게 끝나고 왜냐하면 만남 그 자체에 목적을 두기 때문이죠. 네네. 그런데 지금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총선 결과로서의 만남이기 때문에 총선 결과가 이미 거의 다 드러나잖아요. 그것을 민심의 어떤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의전, 즉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양측에서 다 인식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지금 양쪽이 생각하는 어떤 의제의 진단과 처방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상당히 물밑 작업이 오래 지속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결렬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지금 신임 이 정무수석이 나왔고 하기 때문에 예. 일단 40분 만에 끝났지만 앞으로 한 1, 2주 안에는 예. 결론을 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진행을 할지 뭐는 결론적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내용 면에서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25만 원 민생 지원금 또 해병대원 특검 등 이런 의제가 포함됐기 때문에 이걸 받느냐 안 받느냐 뭐 이런 것 같은데 쉽게 결론이 날까요? 근데 실무회동에서 완전한 결론은 안 날 것 같아요. 예. 이제 결론이 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어느 정도의 이제 의견 접근을 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뭐 전혀 생각이 다른 것이고 예. 지금 아까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1인당 25만 원 지급하는 거 민생회복지원금도 전혀 달라요. 대상도 그렇고 이 타당성 여부도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 분이 만나서 조율을 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1인당 25만 원이 맞는 거냐, 금액을 조정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대상을 전 국민 대상으로 할 거냐 아니면 취약계층, 저소득층 위주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은 저는 충분히 타협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두 분이 만나서 말이죠.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그저께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의제에 올리지 않을 줄 알았어요. 네. 워낙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첫 만남부터 너무 과도하게 상대방을 자극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보도도 나오고 무슨 공직비서관이 법무관리관과 통화했다 이런 보도가 벌써 나왔잖아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으로서는 최상병 특검을 안 올리기 어려울 겁니다. 아마 선거 결과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올리더라도 완전하게 어떤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겁니다. 아마. 그 대신 이제 의정 갈등 문제라든지 25만 원 지급 문제 이런 것들은 민생에 관련된 문제라서 생각이 조금 다르더라도 의견에 좀 이렇게 접근을 한다면 저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언제 또 봅시다라든지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자라든지 예. 이렇게 되는 것만 해도 큰 수확이라고 보고 지난번에 2000년도였죠. 김대중 대통령과 여당이 그때 참패했을 때예요. 2000년도 16대 총선. 네네.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가 만나서도 예. 그때 여야정 협의체를 합의하고 그랬었어요. 그런 모델을 딴다면
너무 이런 문제, 아주 예민한 문제까지 과도하게 집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양측이 다. 단지 일단 회의 협상에서 이야기를 주고받긴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있다고 보시는 생각합니다. 거죠? 저는. 알겠습니다. 자, 이번 회담에서요,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이제 후임 총리 인선 관련 논의를 할지도 이것도 관심입니다. 해야 할 부분도 있거든요. 친명계에서는요, 주호영 의원을 놓고 호의적인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원만하신 분이죠. 유연하시고 정치력도 있으시고 전형적인 TK 출신 아니시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좀 뛰어넘어서 국민들을 통합하는 역할을 유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호영 의원이 그래도 성정은 차분하고 뭐 합리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긴 하죠. 자, 들으신 것처럼 또 유연하고 합리적인 인물이다. 이건 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죠. 주호영 총리선이 갑자기 왜 힘을 싣는 건지 야당 친명계 호평 이거를 어떤 이유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이제 박영선 이제 전 장관에 대해서는 뭐 협치가 아니라 협공이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이제 강한 발언을 했는데 의외로 또 주호영 의원에 대해서는 저렇게 호의적이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서 왜 저럴까?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은 뭐 이제 여야 다 두루 이제 원만하게 소통을 잘한다는 그 평가는 다들 인정하는 겁니다. 사실이고. 그다음 왜 그 박영선 전 의원에서는 그럴까? 그러니까 박영선 전 의원이 친문 친노 색깔이 강한 분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윤 대통령과 이제 이제 내각을 이루게 되면 민주당으로서는 공격할 이 소재가 대단히 약해질 거예요. 타겟 자체가. 아무튼간에 뭐 친노 친문 친명이 다 다르다 하더라도 이 또 야권에서 간 분이기 때문에 협치라는 이 어떤 그 포장할 수가 있어요. 윤석열 정부로서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포인트를 놓치게 되니까 그런다는 게 하나 있을 것 같고 정말로 박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 또 이 야권과 전혀 상의가 안 된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걸릴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가 다 이거 제 추론인데 윤석열 대통령 그 김건희 여사와 뭐 박영선 전 장관이 가까웠다 이런 얘기가 한간에 좀 있더라고요. 있었죠. 그래서 부담스러운 건지 이 세 가지 정도 그리고 그러나 주호영 의원은 그런 게 없으니까 원만한 분이 차라리 되는 게 낫다라는 판단하는 게 아닌가. 그래야 설명되지 그렇지 않고는 어쨌든 그래도 야권에서 하는 부분이 나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아군인 박영선 전 장관보다는 주호영이라는 다른 이름을 거론하기보다는 박영선은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한 민주당의 호평은 또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치계 의장 시절부터 원내대표까지 민주당에서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가 하지 않았던 것들을 했거든요. 이를테면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했다든지 물론 정진석 원내대표도 참석을 했지만 5년 만에 참석을 했다든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을 했다든지 세월호 유가족을 만났고 또 지역 감정 타파에 앞장섰다든지 고비고비마다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전에 지도부가 보여주지 아니하는 그런 민주당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또 주호영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시절에 사실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때 21대 총선이 끝나자마자 180석을 지금 민주당이 가졌던 시절에 법사위원장까지 빼앗기고 막 이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뭐 9일간 전국 사찰을 돌면서 뭐 저항도 하고 그랬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의회주의자고 끝까지 협상을 하려고 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원만하게 정말 그 의회를 이끌어갔다라는 민주당의 어떤 평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아마도 최소한 내 같으면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인물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포지티브한 모습도 보여야 된다는 게 민주당의 어떤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박영선이 왜 안 되냐? 이거 박영선 그 같은 편이었는데 그런 논리만으로 설명 안 되는 뭐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국민의힘 상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총선 패배 이후에 수습책을 찾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관리형 비대위로 가닥을 잡았는데 이 신임 비대위원장 인선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뭐 총선에서 졌기 때문에 이제 쉽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인가 봐요. 어차피 이번 비대위가 뭐 실권을 갖고 뭐 혁신하거나 뭐 이런 비대위의 성격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짧은 기간에 비대위원장이 성과를 낼 것도 별로 없고 어차피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비대위라면 이른바 중진 의원들이 가고 싶지 않겠죠. 가봐야 뭐 특별하게 생색낼 것도 없을 것 같고 별로 이제 뭐 할 일도 별로 없을 것 같고 사실 뭐 전당대회 절차를 준비하겠다라는 건데 실무선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라서 아마 그래서 인선의 난항을 겪는 것 같고 뭐 4선, 5선 의원들이
서로 뭐 이제 한다고 하는데 예. 서로 뭐 썩 이렇게 맡은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비대위원장 자리를. 예. 그다음에 윤재호 원내대표 스스로도 계속 고사했다라는 거고 말이죠. 전 조금 이제 뭐 누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비대위가 활동을 좀 짧게 하더라도 말이죠. 차기 지도부 구성되기 전에 최소한도 이러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폐인이 있다라든지 이런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네. 전당대회를 열어서 이제 7월이나 이렇게 8월, 뭐 늦게는 8월, 빠르면 7월에 이게 지도부가 이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때 가서 어떻게 그 폐인을 분석합니까? 이 선거 4월에 끝났는데 시기가 많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대위가 전당대회도 준비하면서 그러나 국민들이 보기에 아, 국민의힘이 정말로 거듭 태어나려고 노력하는구나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네. 이게 칼로 무자르듯이 여기까지는 실무용 비대위니까 네. 이건 전당대 준비만 하고 그리고 전당대 치르고 지도부가 들어서서 예. 반성하고 혁신한다. 이게 잘 안 될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준비도 하는 실무용 비대위로 가면서 그 실무용 관리형이나 이런 단어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 비대위로 가면서 어쨌든 폐인에 대한 분석과 또 성찰 이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야 그래 차기 지도부가 원만하게 일을 해나갈 수 있을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알겠습니다. 전당대회에 앞서서 백서를 네, 준비하는 그렇습니다. 등 어떤 패배의 원인 같은 거를 좀 분석하는 그런 시간들이 지금 이번 비대위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요 윤 대통령의 오찬 회동 제안을 건강상 이유로 거절한 것을 놓고 이 문제를 놓고도 좀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건강이 소진됐다는 느낌은 강하게 느꼈고요. 굉장히 힘든 상태일 거다라고 짐작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레놀 2알 먹고라도 만나셨으면 더 멋있었겠다. 통화를 했는데 굉장히 지쳐 있었고요. 좀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통령의 식사 거절, 제의를 거절했다 이런 부분 등을 너무 가대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한 전 위원장이 오찬을 거절하지 말고 참석했어야 한다. 아프더라도 참석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한 전 위원장이요 총선 이후에 비대위원들과는 이제 만찬을 가졌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한 전 위원장의 행보는 어떤 속마음이 있었는지 이런 건 어떻게 좀 예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성격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예. 비대위원들과 만나는 건 사실상 성찰의 또는 복귀의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걸 외부에 알리지 않은 것도 사실 그런 이유일 것 같아요. 승리하지 못한 패배한 지도부가 예. 뭐 우리가 만난다라는 걸 굳이 알리지 않았던 이유가 성찰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못했는가 하지만 열심히 했다라고 해단식 같은 어떤 분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대통령과의 만남은 사실 위로와 격려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되느냐라는 그런 한 전 위원장의 생각도 물론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네. 저는 아쉬운 건 뭐냐면 네. 이 두 사람, 이 두 분의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두 사람의 만남이 안 이루어진 것에 대한 그런 그 상황을 관리하고 통제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저는 이상해요. 누가 관리하고 그러니까 통제하는 대통령실과 비대위원장 예, 양측이 그러니까 못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픈데 네네. 굳이 사진을 찍혀야 되고 왜냐하면 위로와 격려의 자리니까 예. 이런 자리에서 대통령한테 부담을 지울 수 없다라는 또 생각도 있을 수 있는데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근데 못 만날 수도 있는 것을 왜 이틀 후에 대통령실 측에서 이런 만남도 준비했는데 한 위원장이 거절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게끔 한 것도 그렇고 또 한 비대위원장이 이때쯤이면 아이고 그건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진짜 못 나갔다 정도의 어떤 멘트를 더 하나 붙인다든지 해서 이 상황이 아이고 이게 계속 유난 갈등이 또 있나 보다 뭐 서로 간에 어떤 또 융화가 안 되나 보다 이런 식의 보도나 이런 식의 추측이 나오지 않게끔 미리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걸 관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지금 방치하고 있는 것이 도리어 굉장히 정치적으로 좀 거칠고 미숙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거칠고 미숙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여쭤볼게요. 네. 이 지금 비대위원과 식사한 그 시간대가 뭐 정확한 건 아니겠습니다. 얼추 윤 대통령이 홍 시장을 만났던 하고 좀 비슷한 시간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글쎄요, 이제 윤 대통령이 직접 좀 만나서 뭐 1대1로 만나든지 뭐 어떻게 거기에 대한 얘기를 먼저 했었어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아쉬움은 분명히 있고 네. 그 이상의 그 갈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예. 이제 자꾸 별 문제 아니라고 아까 강성규 이제 당선인이 그 얘기를 하는데 예. 저는 저런 생각을 하고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예. 갈등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상황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이 아프다 하더라도 말이죠. 정말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는데 네네.
대통령께서 식사하자고 오찬회 등에 초대를 했는데 안 간 거예요. 이건 일종의 좀 심하게는 적의를 드러낸 거거든요. 난 당신과 안 만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대통령 아닙니까? 다른 관계도 아니잖아요. 친구 대 친구 관계에서도 안 나간다는 사이가 끊어지는 판인데 예. 이게 뭐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단순히 아프다, 피곤하고 지쳤다라고 안 나간다. 게다가 지금 말씀처럼 16일 날은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시장이 4시간이나 만찬을 했다고요. 네. 그리고 그동안 계속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시장에 대한 공격을, 뭐 공격도 그 정도 공격이면 거의 적에 대한 공격에 가까운 정도의 비난인데. 폐쇄자라는 얘기까지 그럼요. 쓰죠. 뭐 예. 폐쇄자라는 얘기를 하고 지옥을 가게 했다라는 등 뭐 배신자다 뭐 이런 얘기 다 했잖아요. 나올 얘기 다 한 거예요 지금. 그 상황에서 대통령과 홍 시장이 밀착하고 있고 자신은 또 불렀는데 금요일 날 불러서 월요일 날 밥 먹자고 얘기하고 예. 이게 볼 때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쌓인 그 과정도 있잖아요. 맥락이 선거 예. 기간 중에 그게 해소되지 않았을 겁니다. 해소되기도 앞으로도 어렵고 말이죠. 네. 그래서 아마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전 위원장은 어차피 윤 대통령의 스타일을 알 겁니다. 20년 이상 같이 그렇죠. 동지였기 때문에 예. 더 이상 윤 대통령의 그 생각이 바뀌지 않을 거란 판단했음직해요. 아. 그러니까 오천에 안 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 한동훈 위원장이 아무리 정치 초년생이라 해도 이건 정치 초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삶에 관한 문제인데 밥을 먹자 했는데 거절한다라는 게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이미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모르죠. 정치가 생물이고 또 다른 변수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막 같은 길을 갈 수 있겠습니다만 예. 저는 같은 길 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추측입니다, 이건. 알겠습니다. 내공을 쌓게 타고 했으니까요. 어떤 식으로 복귀하는지 모습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술판 회유 주장을 놓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또 이원석 검찰총장이 맞붙었습니다. 그 모습 보겠습니다. 검찰이 출정 일지나 교도관 진술 확인해서 아니라고 부인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100% 진실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서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관여 사실을 진술한 바로 그 진술도 100% 진실인 것인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자, 먼저 이재명 대표의 발언부터 좀 짚어보죠. 이 대표가요, 일주일 전에도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이 100% 사실로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대장동 관련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 말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예. 이 진술,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야기한 언급한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에서 6월 9일, 6월 18일, 6월 20일, 6월 21일 이렇게 4차례에 걸쳐서 진술, 스스로 자백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도 했고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을 대납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잘 알겠다라고 대답을 했고, 이런 사실들을 탄핵해야만 자신이 기소를 안 당하거나 혹은 자신의 어떤 재판 과정에서 유리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검찰이 아무리 이것이 진실이거다 사실이거다 말이 바꾸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진술 자체가 거짓이고 그다음에 회유에 의하였다 이렇게 규정지어야만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합니다. 앞으로의 어떤 상황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그것을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이원석 검찰총장이 나선 건 이겁니다. 더 이상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지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하는 건 예. 사실을 밝히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 아니라 예. 그냥 프레임. 이거는 술자리 회유 협박 사건 이렇게 규정 지으려고 하는구나. 그렇다면 검찰총장이 이것을 검사들이 계속 진실을 이야기해서 하는 상황이 아니라 끊어버려야 된다. 이 상황 자체를 규정 지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검찰총장이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도 이게 지금 100% 사실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화영 그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이것도 말이 계속 헷갈리고 이거 도대체 뭘 믿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이거 끝까지 진실이 밝혀지기 어려울 것 같아요. 밝힐 길이 없는 게. 아니 그럼 검찰이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밝히지 않는 것입니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쪽에 또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을 믿고 싶은 또 많은 유권자들이 있어요. 대한민국 완전히 갈라져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확증 편향이 전형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정치가 계속 주장하는 지금 김광민 변호사도 그렇고 말이죠. 또 그 말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검찰 말 들으면 검찰 말이 맞는 것 같단 말이죠. 이 CCTV가 없기 때문에 말이죠. 양측의 주장만이 난무할 뿐이에요. 제가 이원석 검찰총장이 저렇게 나설 뿐이 원래 아니라고요. 근데 저렇게 이제 일종의 그 개입을 한 건 말이죠.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 이종근 평론가님 말씀처럼. 그리고
말이 너무 바뀌어요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말이 너무 바뀌고 그러니까요. 진술도 너무 많이 바뀌고 있고 네. 믿음이 도대체 안 간다고요. 진술이 예. 그러면 일관성이 없어요. 이따 이게 나올지 모르지만 네. 저기 그 법정에서는 술을 마셨다고 했다가 또 진술에서 술을 안 마셨다고 했다. 이번에 그 옥중서신 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 또 술을 안 마셨다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게 낱개의 팩트들에 대해서는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헷갈릴 수 없는 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이 혼선을 빚고 있다고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저희 유추인데 6월 7일 날이 이화영 부지사의 그 재판이 있는 날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유죄가 나오면은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기소 여부에 관련을 줄 거, 영향을 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 혼선을 빚어가지고 재판의 정당성을 좀 오염시키라는 것이 아닌지 네. 뭐 그런 계산이 있는 게 아닌가 저의 그 추론이에요. 저의 예. 생각에 저의 합리적인 계산인데 예. 의심인데 어쨌든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진위가 정확하게 판결될 것 같지 않고 이대로 갈 것 같아요, 그냥. 알겠습니다. 지금 헷갈릴 수 없는 부분이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 있다 이런 지적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이요 음주운전 여부에 대해서 말이 바뀌자 검찰이요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먹고 얼굴이 벌개졌다는 취지로 답한 이 법정 녹취록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먼저 올려봐 주시죠. 이 전 부지사가 검찰의 반박에도 말을 바꿔가면서 지금 저렇게 쭉 얘기를 해요. 법정에서.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도 이제 민주당은 공세를 피고 또 특검을 거론하는 이 상황은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되겠습니까?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은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프레임이죠. 그럼 예. 프레임 뭐냐면 이거 규정 짓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사실을 계속 이야기하더라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술판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네. 날짜도 지금 계속 바꾸고 있거든요. 예. 6월 30일이라고 했다가 직후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5시에 출정 일지도 다 공개를 했더니 네. 아 그게 아니고 뭐 7월 3일이 유력하다. 7월 3일 날 출정 일지 또 공개했더니 그게 아니고 7월 5일이다. 이렇게 날짜가 틀리죠. 그다음에 처음엔 창고라고 했다가 아 창고에 CCTV가 없다라고 예. 밝히니까 아 그게 아니고 뭐 조사실이다. 또 공간도 바꿔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행위는 기억의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방은 기억의 상황이지만 내가 예. 본 것이지만 실제로 무엇인가를 마신 것. 여기 보면 피고인이 직접 마셨습니까? 라고 검찰이 물어보는데 답을 이렇게 해요.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내가 마셨다라고 질문에 대한 답을 한 건데 그것을 나중에는 입에만 댔다라고 또 번복을 합니다. 이런 행위까지 분명히 이건 누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이화영이라는 사람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라는 건 당연한데 지금 민주당은 또 다른 걸 제기하고 김광민 변호사도 또 다른 걸 제기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아니 진실은 상관이 없다. 우리 지지자들에게 이것을 어떤 상황으로 규정짓게 해서 이재명 대표가 나중에 재판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것이 재판이 부당하다. 야당 대표의 탄압이다. 이렇게만 규정 지어주면 이건 성공이다라는 거죠. 진실의 게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프레임 전쟁은. 알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이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은 검찰이 회유한 것은 맞다라는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다는 말씀 제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재인 정부 시절 해수부와 국방부가 9.19 군사합의에 따라서 한강 하구에 이 지형이 담긴 해도를 제작해서 북한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자료가 3급 비밀로 지정이 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서 논란이 됐습니다. TV조선이 해도가 왜 비밀로 지정됐는지 취재를 해보니까 암초의 위치, 또 밀물과 썰물, 수심까지 아주 민감한 정보가 모두 담겨 있어서 유사시 북한이 침투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북측 조사 선박이 다가오고 북한 군인들이 우리 측 선박으로 넘어옵니다. 9.19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이 공동으로 김포부터 인천까지 한강 하구 수로를 조사하는 모습입니다. 53년도 정전협정 이후에 65년 동안 막혔던 그 수로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조사하는 만큼 이를 토대로 정부는 해도를 제작해 2019년 1월 북측에 넘겼습니다. 종이로 된 해도 도면과 밀물 썰물 관측 자료가 포함됐는데 암초 위치와 해안선, 수심과 해저 지형 등 민감 정보까지 전부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암초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수심으로 표현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해조에 기본적으로 있는 조석 정보. 당시 공동조사단은 한 달여 동안 500m 간격으로 초음파를 쏴 해저 지형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강 하구는 과거 무장 간첩도 자주 드나들었던 주요 침투로 중 하나입니다. 일방적으로 줬다고 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민감한
그런 정보를 우리의 안보를 위해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저는 있다고 봐요. 당시 9.19 군사합의와 공동수로 조사에 핵심 역할을 했던 김도균 전 수방사령관은 1, 2년만 지나도 지형이 수시로 바뀌는 만큼 민감한 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네, 국내 첫 양산형 초소형 군집 위성이 오늘 우주로 발사됐습니다. 초소형 군집 위성 1호는 우리 시간으로 오전 7시 32분쯤 뉴질랜드 마히아 발사장에서 쏘아 올라졌습니다. 발사 후 약 4시간이 지나면 군집 위성과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진상국 간 교신 시도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초소형 군집 위성은 국가안보와 재난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원이 정부 지원을 받아 개발한 실용 위성입니다. 네, 필리핀에서 마약을 몰래 들여와 국내에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필로폰을 여성용품 안에 숨긴 뒤 속옷에 부착하고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는 수법을 썼는데 밀반입한 필로폰은 무려 5만 7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이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공항 화장실. 한 남성이 바지 속에 손을 넣더니 여성용품을 꺼내 다른 남성이 들고 있는 비닐봉지에 넣습니다. 여성용품 안에는 필로폰이 숨겨져 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포함한 마약 밀반입책과 판매책 등 17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지난달까지 7개월 동안 필리핀에서 필로폰 1.7kg을 밀반입해 상당량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5만 7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12억 원 상당입니다. 판매책들은 필로폰을 주택가 전기 배전함이나 소화전, 화단 등에 숨겨놓고 구매자들에게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구매자들과는 SNS로 접선했고 판매 대금은 대행업체를 통해 가상화폐로 받았습니다. 대행업체가 있어갖고 7%의 수수료를 남기고 국민들이 지정한 지갑에 대신 꼽아주고. 경찰은 마약 조직의 근거지에서 필로폰 1.2kg과 합성 대마 2.3kg, 현금과 외제차 등 5천여만 원의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또 국정원과 공조해 필리핀에 있는 총책 40대 남성도 붙잡아 국내 송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 옛 이름이죠. 최순실 씨의 은닉재산 수조 원에 달한다고 말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어제 첫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설주한 변호사 송영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안민석 전 의원 같은 경우에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그렇습니다. 은닉재산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환수의 열망을 말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개인적인 명예훼손의 고의는 없었다고도 해요. 이런 주장을 이제 법적으로 풀어보면은 그 명예훼손의 고의는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허위 사실을 말했을 때는 그것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은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2022년에 있던 그 민사소송에서는 민사 2심에서 안민석 의원이 승소를 했죠. 예. 그렇지만은 그 뒤에 검찰이 또 확인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검찰이나 럭히드 마틴이나 이런 쪽에다가 사실관계 확인을 충분히 거쳤는지에 대해서 민사 2심 이후에 검찰에서 확인한 내용이 또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을 받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네, 지금 앞서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안 의원 측은 그러니까 2심에서 기각된 점도 고려해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네. 민사소송 판결, 형사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주는 건가요? 네, 원칙적으로는 그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형사사건의 판결이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되게 원칙적이고요. 이 같은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민사가 먼저 진행이 되고 형사가 조금 늦게 진행되는 감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심에서 이제 안민석 의원이 승소는 했습니다만 대법원에 지금 계류가 돼 있는데 아마 대법원에서도 이 사건 형사 사건의 결과를 보고 아마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근데 검찰이 이제 최서원 씨를 증인으로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 의원과 이 최 씨가 직접 대면하는 상황이 벌어집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일단은 검찰이 지금 최서원 씨를 증인으로 신청을 한 것은 아마도 안민석 의원이 그 최서원 씨의
그 진술 조서에 예. 대해서 증거 부동의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검찰로서는 그 최서원 씨 진술 조서의 증거 능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최서원 씨를 증인으로 신청해서 예. 법정에서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증인으로 신청했을 것이고 그러면은 최서원 씨가 출석을 하면은 원칙적으로는 대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죠. 예. 다만 혹시 최서원 씨가 어떤 뭐 차폐막을 설치해달라거나 그렇게 할 경우에는 대면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과연 재판부가 그런 것을 받아들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 길 6월에 진행된다고 하니까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네. 다음 이야기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구속돼 기소가 됐죠. 또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 이 선수에게 이제 두산 선수 8명이 수면제를 대리로 처방해준 사실이 알려져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일부 선수들은 오재원 선수가 선배다 보니까 그 협박 강요에 못 이겨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네. 좀 불명예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뭐 같이 운동을 오랫동안 해왔고 특히나 이제 야구란 어떤 스포츠 운동이라는 게 예. 어찌 보면 위기 질서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좀 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대리 처방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나올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특히나 지금 이 사건에서 문제가 있는 그 약이라는 거, 예. 그러니까 뭐 스틸록스정이라는 것인데 이 약은 절피뎀 성분이 있는 거예요. 마약류 관리법에 의한 적용을 받는 법이거든요. 받는 약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8명이 대리 처방을 받은 선수들이 어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은 그 경중에 따라서 사법 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사건이 있었을 당시의 감독은 아닙니다만 이승엽 지금 현 두산 감독이 구단을 대표해서 사과를 했어요. 앞으로 두산이 이제 오재원 리스크 어떻게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나 또 관리해야 되나 이런 거 문제는 좀 심각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승엽 감독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일 것 그렇군요. 같아요. 예. 오재원 선수는 일단 두산의 원클럽맨으로 워낙에 잘 알려져 있고 맞습니다. 거의 뭐 프랜차이즈 스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오재원 선수의 이름은 그 두산 더가웃에서는 일종의 금기어처럼 된 것이죠. 네. 그다음에 8명의 선수가 지금 연루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물론 어떤 구체적인 협박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있었는지 봐야겠습니다만은 예. 우리 대법원 판례가 단체 사이의 상하 관계에서 오는 구속력 때문에 이루어진 행위라는 사정만으로는 그 행위를 강요된 행위로 볼 수 없다라고도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선수들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있게 되면은 두산이 더 곤란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19) 미스코리아 선 그 첫 번째 왕관의 주인공은 우희준. 한결 특수전 사령부 국제평화지원단에서 임무 수행하고 있는 우희준 중입니다. 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최고의 화제 인물 만나보는 순서입니다. 피플 퍼레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미스코리아선, 특전사 장교, 작가 등 다양한 도전을 해온 분이기도 한데요. 우희준 카바디 국가대표 선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먼저 카바디라는 종목이 뭔지, 이게 정말 국가대표가 있었던 경기인지 이거부터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카바디라는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주시죠. 카바디라는 종목은요. 일단 인도의 국기와 같은 종목인데요. 우리나라에 태권도가 있다면 인도에는 이제 카바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인제로 하는 단체 투기 종목이고 흡사 주짓수나 어떤 격투기 종목과 비슷하게 어떤 도구나 공 없이 맨몸으로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15분, 15분, 남자는 20분, 20분 전후반 나눠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네,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연하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네.
아버지가 태권도 선수셨었는데 아버지 이런 영향으로 어렸을 때부터 운동은 계속 했었지만 카바디를 시작하게 된 건 여행 때문에 우연치 않게 하게 됐습니다. 인도라는 나라에 여행을 하다가 이제 카바디라는 종목을 우연치 않게 접하게 됐고 뭔가 이전에 제가 다양한 운동을 하면서 느꼈던 저의 신체적인 특기나 능력을 뭔가 좀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하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시작을 했던 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뵈니까 정말 건강미가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데요. 미스 코리아에서 특전사까지 굉장히 화려한 이력 소유자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카바디 국가대표 선수 생활을 하시다가 미스 코리아에 도전을 하게 됐거든요. 운동선수가 미스 코리아에 도전을 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데 어떤 계기로 미스 코리아에 도전하게 되신 건가요? 사실 저는 다양한 도전을 했지만 네. 미스 코리아는 제가 도전을 했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제 자의로 도전을 한 적은 없었고 우연치 않게 저희 대학교 후배들이 네. 이제 제 지원서를 몰래 쓴 겁니다. 그냥 제 사진을 캡처하고 신장과 체중을 자기 멋대로 적어서 냈는데 네. 그게 정말 우연찮게 예선에 합격을 했었고 이후에 이제 저한테 문자가 하나 온 거예요. 뭐 지역 예선에 합격했으니 본선을 치르러 와라 라는 문자를 받고 당연히 지원을 제가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으니까 네. 그리고 그 전까지 저는 이제 운동만 하고 있었고 또 군인을 준비하는 후보생으로서 뭔가 이런 대회에 나간다는 게 크게 어울리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냥 답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제가 사실 지원한 게 아니라 못 나갈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날 밤 제 머릿속에 스쳤던 생각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카바디라는 종목이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비인기 종목이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많이 알려져 있지가 않아서 어떤 기업의 후원이나 저희 경기가 중계가 되지도 않고 되게 좀 비인기 종목으로서 서러웠던 적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뭔가 미스 코리아 대회를 나가면 큰 미디어에 비춰질 수 있는 대회니까 내가 카바디라는 종목을 홍보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고요. 두 번째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제가 그때 당시도 이제 ROTC라는 제도를 통해서 군에 임관하기 위한 후보생 신분이었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운동을 하고 제식 훈련을 막 하고 있으면 이제 대학교를 지나가시는 이제 나이가 조금 정정하신 어르신 분들께서 군인을 왜 하냐 아니면 여자가 무슨 군대냐 이런 식으로 좀 편견 어린 시선으로 많이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때 당시 웬만한 남군들보다도 체력적으로 뛰어났었고 어떤 뭐 사격이나 군사적 지식으로도 어느 분야에서도 좀 다른 인원들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잘 하고 있었는데 그런 난데 그냥 뭔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여자이기 때문에 여군은 군대 가면 뭐 아무런 쓸모가 없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좀 많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디어에 큰 비춰질 수 있는 대회에 나가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여군에 대한 어떤 시선이나 편견을 좀 맞서보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나가서 그렇게 좀 다른 인원들과 다르게 군인을 준비하고 있고 다른 인원들이 뭔가 뭐 아나운서나 모델이나 어떤 배우나 그런 연예계 쪽으로 진출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뭔가 미스 코리아를 하나의 직업이 아니라 경험으로 생각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 저의 답변이나 태도가 조금 많이 신선하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군에 지원하게 된 것도 아버지 때문이라고 듣기는 했는데 맞습니다. 통역 장교로 또 레바논 파병 생활도 하셨거든요. 네네. 그 생활하시면서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는데 또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파병이라는 것 자체가 제 군생활 안에 가장 손꼽히는 경험 중에 하나였고요. 일단 저는 그때 당시 통역 장교로 임무수행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외국군 장성급 분들을 직접 통역을 하고 그때 당시엔 저희가 베레모를 그저 우리나라의 베레모를 쓰는 게 아니라 하늘 색깔 베레모를 씁니다. 이게 저희 1차 상급 부대가 유엔이기 때문에 유엔군의 이제 평화유지군 베레모를 쓰게 되는 건데 그 말인즉슨 저희가 임무수행을 하는 기간 내에는 저희 상급 부대가 이제 국방부가 아니라 유엔이라는 이제 국제기구인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유엔 기구와 또 다양한 인원들과 임무수행을 같이 해볼 수 있는 기회도 되게 많았고 특히나 그 당시 레바논의 파병으로 온 다른 나라의 국가의 군인들과도 같이 훈련을 하면서 되게 뜻깊었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납니다. 네, 군의 각별한 애정을 좀 갖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카바디 국가대표 선수, 미스 코리아, 특전사 장교 누구나 굉장히 다채로운 경력을 갖고 계신데 그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거 꼽는다면 그리고 가장 애착이 가는 거 물론 지금 군인이시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애착이 간다는 걸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미스 코리아, 카바디, 군대 다 하나같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힘들었던 경험이 너무나도 큰 세 가지의
뭔가 다른 카테고리일 수는 있는데 가장 힘들었던 걸 꼽으라고 한다면 그래도 카바디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카바디라는 종목 자체가 매 순간순간 이제 어떤 대회에서 메달을 따야 하는 목표들이 거의 계속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운동을 하고 또 운동과 훈련의 양이 다른 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되게 방대하고 큰 양들을 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힘들었던 걸 꼽으라면 카바디일 것 같지만 정신적으로 아니면 심적으로 힘들었던 걸 꼽으라면 군인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군인이라는 건 자체는 어떤 특정한 대회가 없더라도 매일같이 태극기를 부착한 전투복을 입고 임무 수행하는 하루하루가 국위선양을 하는 나날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루가 되게 부담감이 갖고 책임감이 가져지기 때문에 심적으로 되게 많이 기억에 남는 건 군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뭐 시간이 좀 더 있다면 좀 더 많은 질문 드리고 싶고 많은 이야기 듣고 싶은데 지금 좀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짧게 마지막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하고 싶으신 일이 무엇인지 또 이걸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같은 나이대 또래가 계실 것 같거든요.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사실 저 인생을 돌아보면은 전 사실 제 순간에 제 자신에게 항상 집중했었던 삶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다르게 말하면 다른 분야나 다른 사람들에겐 집중하는 시간이 비교적 많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전역을 한 지금 물론 예비군이라서 예비군 훈련도 받고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저 스스로에 대한 순간이 아닌 다른 분들의 순간에 집중을 할 수 있는 올 한 해를 좀 보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으로 이번에 책을 쓰게 된 것도 다른 분들에게 저희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리고 그분들의 순간에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고요. 또 사실 다음 달에 있을 조선일보 ALC라는 컨퍼런스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ALC에서 이번에 또 연사로 영광스럽게 쓰게 돼가지고 그런 다양한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저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행보를 이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홍보 활동에 계속해서 열심히 하실 거라는 포부 밝혀주셨는데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도 도움이 되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희준 선수와 함께 새로운 도전 계속 응원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스라엘이 몇 주 만에 가자 지구에 강력한 포격을 퍼붓고 탱크 진입을 시도하는 등 다시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하마스는 로켓으로 대응해 가자 전쟁이 다시 격화하는 모양새인데 미국에서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반전, 반유대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언덕 너머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주변엔 건물들이 처참히 부서졌습니다. 사이렌 소리 위로 총성이 계속되고 군인들이 탱크를 앞세우고 진격합니다. 현지 시간 23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북부에 대규모 공격을 가했습니다. 로이터 등 외신은 이날 가자지구 전역에서 몇 주 만에 가장 강한 공습이 이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 북부에 포격을 퍼붓고 탱크를 재진입시킨 건 약 넉 달 만입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테러 시설과 파괴 분자를 극한으로 공격할 것이라며 인근 구역 주민에게 대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가자지구 전쟁이 다시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 전역에선 전쟁 종식을 요구하는 반전, 반유대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We continue this fight and continue this conversation for as long as it goes, which hopefully isn't much longer. It's important that you keep in mind that these aren't just like pixels on a screen. These are people that are. 하지만 하마스도 이스라엘의 로켓으로 반격을 가하면서 가자지구 긴장은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고운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전북 고창군의 청보리밭이 초록색으로 물든 장면입니다. 올해 유독 개화가 빨랐죠. 알록달록한 봄꽃이 지고 초록 연잎들이 일찍 싹을 틔웠습니다. 현장의 사진들 함께 보시죠. 드론으로 내려다본 청보리밭의 모습이 초록색 물감을 풀어놓은 듯 보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청보리 사이로 시민들이 여유로운 산책을 즐깁니다. 전남 보성군의 차밭에서 인부들이 해차를 부지런히 수확하고 있습니다. 황사가 물러간 전남 단양군 메타세카이아 길은 걷는 이들의 마음을 청량하게 합니다. 이상 고온으로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5월이 이젠 4월에게 물려줘야 할 판입니다. 네, 이른 초여름을 알리는 실록의 풍경, 싱그럽인데요. 마지막 벚꽃이라고 불리는 철쭉도 일찍 만개했다고요? 네, 현재 경기도 분포 철쭉동산은 사람 반, 철쭉 반입니다. 드론으로 내려다본 철쭉 동산의 모습이 핑크빛으로 물들었습니다. 2004년 조성된 이곳은 철쭉 20만 그루가 심어져서 이맘때 만개하며 장관을 이룹니다. 내리막과 오르막이 골고루 있는 동산이라 철쭉을 배경으로 다양한 앵글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동산을 거니는 시민들의 표정에 미소가 가시지 않습니다. 네, 이번 주가 지나면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요. 계절과 자연, 시간의 소중함 다시 되돌아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 낮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는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중부와 전북, 경북에 5에서 20mm, 전남과 경남에는 5mm 안팎이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며 천둥, 번개가 치고 일부 지역에선 쌀아구박이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순간 풍속 초속 15m 이상의 돌풍이 예상됩니다. 오늘 한낮 기온 큰 폭으로 낮아지며 서늘하겠습니다. 서울이 17도, 대구 22도 예상됩니다. 내일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기온도 다시 오르겠습니다. 오늘처럼 비 오는 날은 파마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은 정말 파마하면 안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의 머리카락은 습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 물질이라 머리카락의 주성분인 케라틴 성분은 습하면 팽창하는 성질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예전 파마약으로는 비 오는 날 파마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파마는 열 처리 기구, 파마약이 크게 발전해서 습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비 오는 날 파마를 해도 되지만 파마가 오래 가려면 24시간에서 48시간 이후 머리를 감아주시면 더 탱글탱글하게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이나일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